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사람은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벗어나야겠다고 마음 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여 년이었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었다. 왜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것 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는 대체 누가 창조해낸 걸까?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어느 날 이메일을 열어보니 한 여학생이 면담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평소 얌전하고 공부 잘하는 그 학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다. 선생님, 제가 골조예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였다. 유별난 행동을 들춰보면 유별난 뿌리가 숨겨져 있는 법. 그녀의 가슴에도 어릴 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억눌린 그녀의 감정은 출구를 찾고 있었다. 그 출구가 바로 술과 담배였다. 하지만 어쨌든 술과 담배는 끊어야 했다. 그래서 담배 대용으로 최근에 나온 수증기를 뿜어내는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피부 패치도 붙여보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을 단단히 해도 술자리에만 가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던가? 친구들도 대부분 술과 담배를 즐겼다. 그런 자리에서 술 기운이 돌면 자연히 긴장이 풀리고 결심도 풀렸다. 이번만 딱 한번 피우고 정말 끊지 뭐.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사라졌다. 결심과 후회가 상습화돼 버렸다. 그녀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건 금연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담배를 피워 물고 낙담하는 자신의 얼굴이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미지는 의지만으로 지우기 힘들다. 이미지가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지는 더 강한 다른 이미지로 밀어내야 한다. 그럼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보아야 골조 습관을 끊을 수 있을까? 나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비 교수가 실시한 실험이 떠올랐다. 그는 2004년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학생 1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A그룹 대학생들에게 주문했다. 내일 투표장에서 여러분이 투표하는 모습을 각기 1인칭으로 떠올려 보세요. 즉, 나는 투표용지에 후보를 찍고 있어와 같은 식으로 1인칭인 나의 시각으로 내 모습을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자신들이 투표장에 걸어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를 선택하는 장면을 각기 자유롭게 상상해 보았다. 몇 초씩 반복해서 상상하든 몇 분간 지속적으로 상상하든 그건 자유였다. B그룹 학생들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했다. 단지 3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하도록 한 것만 달랐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모습을 저 사람은 투표용지에 후보를 찍고 있어 라는 식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신을 남으로 보는 겁니다. 이튿날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1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한 학생들은 72%가 투표했지만 3인칭의 시각으로 상상한 학생들은 무려 90%나 투표장에 갔다.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학생들의 투표율은 20%를 밑돌았다. 단 한 차례의 상상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 반복할수록 투표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 실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럼 관찰자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들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럼 선명한 이미지 형성에 방해가 된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리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뿌리 깊은 습관은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고쳐지지 않아요.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죠.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권혜정 학생이 쉽게 금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못 말리는 골초이면서도 끊고자 하는 의도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리비 교수와 똑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흡연 유혹을 이겨내는 해정련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아니면 약혼자? 약혼자와 아빠요. 그럼 아빠와 약혼자가 해정량의 꿋꿋한 금연 자세를 지켜보고 흐뭇해하는 모습들을 그려보세요. 다시 말해 해정량이 금연하는 모습을 가족들과 함께 관객처럼 지켜보는 겁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다음 주 강의가 끝난 뒤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였다.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완연했다. 이젠 니코틴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난 얼굴이네요. 나도 관찰자 효과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젠 담배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도 완전히 해방된걸요. 흡연 욕구가 고개를 들 때마다 불과 몇 초씩 금연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떠올렸던 그녀는 이런 호기심도 들었다. 금연하는 나의 모습을 종이에 그리면 어떨까?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까? 금연 욕구가 들 때마다 종이 쪽지에 얼른 금연 이미지를 그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동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역시 자신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폭음 습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겨냈다.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상상만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흡연, 음주 습관을 끊어버렸다. 한 초등학교 이야기다. 그 학교는 창문이 거의 없는 낡은 건물이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컴컴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수업할 때 커튼까지 쳐놓곤 했다.
학생들의 성적은 전국에서 꼴찌를 맴돌았다. 선생님들은 한탄했다. 이 아이들은 머리가 너무 나빠. 아무리 가르쳐도 따라가지 못해. 얼마 후 창문이 널찍한 새 학교 건물로 이사를 갔다. 밖이 훤히 내다보였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도 문득 무한히 펼쳐진 창공과 확 트인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까지 확 트임을 느꼈다. 그러자 놀랍게도 1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20% 이상 수직 상승했다. 꼴찌였던 학교가 1등으로 올라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오크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도 5개 초등학교에 일제히 널찍한 창문을 달도록 해보았다. 놀랍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성적만 좋아진 게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학생들의 평균 키도 2cm 넘게 쑥 커졌다. 충치 발생률은 9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미의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창문을 넓히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은 안 그럴까? 미시간 대학의 마츠오카 교수는 101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창밖의 자연을 얼마나 많이 내다보느냐에 따라 성적도 들쭉날쭉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고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왜 창밖의 자연을 내다보면 성적이 오를까?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식물을 사무실에 놓아두면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15%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였다. 황량한 야외 공간보다는 식물이 가득한 뜰에서 놀게 있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인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어떤가? 그들이 하나같이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했던 것도 지능의 마력에 홀려서였을까?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평생 자신이 살던 도시 케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난 여행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하는가? 그는 매일 정확하게 오후 3시 30분에 늘 똑같은 거리를 산책했다. 걷는 속도도 변함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여기서 나왔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성곽의 큰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소와 에머슨, 키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겼다고 한다. 걷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리바이 어더네슨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지팡이 끝에 아예 작은 잉크병을 집어넣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면 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나 생각이 더 잘 떠오를까? 한 신기한 자연현상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고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한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m 안팎까지 자란다. 그러고 보면 고이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금붕어도 큰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길렀던 금붕어는 47.4cm나 자랐던 것으로 기네스북은 기록하고 있다. 강물에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다. 그뿐인가?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난다.
영국의 TC라는 이름의 금붕어는 무려 43년간이나 살아 역시 기네스북에 올랐다.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며 자라느냐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난다. 그럼 지능은 어떨까? 지능도 넓고 멀리 바라보면 부쩍부쩍 늘어날까? 사람도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방 안에 갇혀 지내면 지능이 떨어지고 확 트인 자연을 바라보면 지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 아예 자연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면 어떨까? 관찰자 효과에 따라 우주만큼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걸까? 공포소설의 천재 스티븐 킹은 미저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비행기를 타고 영국에 가던 중이었죠. 졸음이 쏟아지기 직전 우주에 이렇게 부탁했어요.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 꿈속에서 여성 테러범이 나타났어요. 그 여성은 한 작가를 인질로 잡더니 금방 죽여버리고는 탑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칼을 꺼내 죽인 작가의 피부를 모두 벗겨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체는 돼지한테 집어던져 아귀 씹어먹게 하고 벗겨낸 피부는 책을 장정하는 데 썼죠. 잠에서 깬 후 그 장면을 얼른 메모해뒀다가 미저리로 완성했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도 자서전에서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잠들기 전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주문했다. 머리야, 똑똑히 들어라. 우주에서 어떤 이야깃거리들이 쏟아지는지 잘 기억해다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안달할 이야기 말이야.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다. 그럴 땐 식사하라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지능도 닫혀버린다.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비결도 바로 이거다.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다. 비슷한 생각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파와 쥐가 날 지경이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어도 골치가 지끈지끈하거나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없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치 체면에 걸린 듯 식사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생각에 잠긴다. 천재들이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머릿속 한켠에 몇 가지 의문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짐작대로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학기가 끝날 때쯤 학생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 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군. 육신 속에 갇혀 살아온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한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해보자.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김상훈 지음 정신세계사 출판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와칭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관찰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관찰에 따라 현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삶과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책을 통해 관찰자 효과의 힘을 실감하고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은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놀라운 변화와 성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